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판사 사찰 문건, 이게 윤석열 쪽이 직접 공개했어요. 본인들은 이거 공개하면 여론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공판 대응 정보 수집이다. 검찰의 일상적 활동이다.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문건을 공개했는데 뉴스들 많이 이미 여러분 보셔서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밤새 좀 살펴봤어요. 봤는데 검찰이 원래 일상적인 업무로 순수하게 공판 대응 정보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지금 뭐 그냥 일상 뭐 판사의 뭐 농구 잘하는 거 취미라든지 우리법 연구에 가입하고 뭐 이런 거, 예, 요런 거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수집한 게 일단 사찰성 정보라 문제가 있는데, 이 문건을 가만히 보면요, 콕 집어서 이러한 정보들만 수집해서 분석한 그 분류 기준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한 7명 정도 판사들만 지금 분류가 됐는데 의도가 보여요. 분류 기준이. 이걸 지금 기자들이 좀 놓치고 있는데 이 시사바리스타 방송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이 조국과 유재수, 정경심 뭐 이런 사람들 재판부만 특정해서 정보를 분류해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이런 거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 판사들만 표적해서 수집했어요. 자, 주요 공안 사건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굳이 이 판사들만 수집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 재판부만 검찰이, 예? 신경 써서 공판 대응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 이거 아무리 봐도 표적 사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판사 사찰이 아니고요. 표적 사찰인 겁니다, 여러분. 표적. 특정 판사들을 표적해서 사찰한 거예요. 저의 이 합리적 의심을 하나하나 이제부터 증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광고 좀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검찰은 공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일상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설명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문건에 담긴 표현들과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어떤 색깔론적 시각의 정치적인 어떤 표적 사찰 흔적들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네, 판사 분류 기준들도 그렇고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제가 이거를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김미리 판사와 관련한 검찰의 분석 내용입니다. 이 김미리 판사가 이게 지금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김미리 판사예요. 검찰 문건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그죠? 중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 평으로.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그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 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다 이렇게 기술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검찰이 색깔론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공문서에 담은 거예요. 공문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정치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검찰은 늘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를 고백하는 겁니까? 이건 공문서인데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봅시다. 주요 판결 중에 이 김미리 판사가 과거에 전교조가 법의 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이제 그 시위를 했는데 이제 경찰과 출동한 사건이 경찰과 이제 그 충돌했나 봐요. 여기서 이제 경찰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시위대 4명이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그거를 콕 집어 기록해놨네요. 근데 검사는 이 경찰관에 이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실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집행유예형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대학 시절 시위 참가한 전력 때문에 어떤 군무원이 채용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 공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이 김미리 판사가 안 돼, 이 사람 합격시켜, 네, 이렇게 원고 승소한 판결 낸 게 있었나 봐요. 2014년. 야, 2014년 것까지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굳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김미리 판사가 수년간 이것만 판결했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판결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런데 굳이 정교조 관련 사건이랑 대학생 때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어떤 군무원, 뭐 요런 거, 학생 운동했던 군무원의 판결, 요거 2개만 콕 집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이 사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비합리적인 판사인데다가 좌파 성향 단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판결 유리하게 해줬네. 검찰이 이렇게 표적해서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계속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그냥 판사들 사찰한 게 아닙니다. 표적 사찰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 증명을 해내야 이게 순수한 사찰이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검찰은 이걸 지금 순수한 공판 대응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요거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손주철 판사와 관련한 문건인데 이것도 표적 사찰입니다. 보세요. 손주철 판사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판결을 했는데 이 윗부분 좀 보시면 이름은 안 써 있는데 이게 손주철 판사예요, 여러분. 세평 부분 이제 4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5번째, 4번째 줄 보세요. 4번째 줄.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 이러면서, 그죠? 손주철 판사. 굳이 이 사람 거를 왜 세월호 사건을 콕 집어가지고 이거를 정보 수집했을까? 손주철 판사가 당시에 이거 문건 수집 당시에 청와대 관련 이제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유재수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청와대 관련 주요 사건을 맡고 있으면서 또한 세월호 사건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했다라는 거는 역시 색깔론적 시각의 정치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주철 판사가 어디 판결을 이것만 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만 기록해? 확실히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 김선희 판사 문건 봅시다. 이 김선희 판사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검찰 문건 보니까 DJ 등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원고 패소 요 사건, 그리고 한 중간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팀 관련 악의적 보도, 그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그 매체 미디어워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요거를 콕 집어서 적어놨어요. 왜 이 2 사건만, 그죠?
굳이 김선희 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역시 과거사 그 관련 사건 이거는 검찰로서는 되게 예민한 거잖아요. 늘 이제 뭔가 이렇게 그죠? 예. 민주화 운동 인사들 불편해하고 그게 검찰의 시각이잖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우익 매체 이런 것에 대해서 그죠? 변희재 씨에게 불리한 판결한 거.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롭게 판결하고 변희재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판결하고 이거 두 개를 콕 집어서 분류해 놨어요. 굉장히 색깔론적 시각의 정치적인 어떤 정보 수집이죠. 그런데 이 김선희 판사가 이 문건 수집 당시에 뭘 판결하고 있었냐? 재판하고 있었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콕 집어서 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맡고 있는 판사 김선희가 누군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거는 이제 권성수 판사라고 그 사람 건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땡땡땡은 간첩 성관계 합성 사진 올린 경찰 간부 벌금형. 이 땡땡땡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뭐 이렇게 성관계 올린 합성 사진 그거 올린 경찰 간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 벌금형 받았거든요. 2017년에. 그거랑 그리고 이름 지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홍준표거든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지지한 어떤 그 이제 인천 남동구청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 해가지고 직위가 상실돼가지고 벌금형까지 받은 2018년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관련 그 사건이랑 홍준표 관련 사건, 에?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무리를 빚은 공무원들이 그죠? 재판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콕 집어서 찾아본 거예요. 권성수 판사에 대해서. 왜? 권성수 판사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거든요. 예. 자, 여러분. 그냥 사찰이 아니고 제가 왜 이게 표적 사찰인지 예, 지금 설명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는 윤종섭 판사 관련 문건이에요. 이 사람은 사법농단 사건의 주동자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 사건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문건 이제 수집 당시에 그랬어요. 그 윤종섭 판사에 대한 문건입니다. 자,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자기들이 탄핵으로 마음의 병을 얻었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상대로 제기한 이런 황당한 소송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황당한 소송인 거예요. 굳이 검찰이 뭐 관심 가질 사건도 아닌데. 에?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굳이 살펴본 거예요. 예, 요것만 딱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윤정섭 판사.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백남기 농민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또 써놨어요. 백남기 농민 사건. 그거 유족들이 살수차제 그 뿌린 경찰관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관 3명이 6천만 원인가 배상해라 유족한테 이렇게 인정한 판결이 있었어요. 2018년에. 요거 딱 2개. 윤종섭 판사가 한두 개 재판한 게 아닐 텐데 지난 수년간 굳이 이거 2개만 그죠? 살펴본 거예요.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짙은 그런 정보 수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적 사찰인 겁니다, 여러분. 예, 윤종섭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 이걸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굳이 살펴본 거예요. 자, 의도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오상용 판사 한번 봅시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아래 부분 좀 보세요. 아래 부분 보면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 부심 석방 괄호하고 119 이렇게 써있죠. 예, 이게 오상용 판사 사건인데 이 오상용 판사를 왜 이 사람이 이제 집중해서 봤냐.
보세요.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놨죠. 이 오상용 판사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대법원이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더 이상 못 받게 만든 그 이상한 그 대법원 판결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거를 하급심 판사들이 계속 뒤집어 버리는 판결을 그때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양승태를 되게 당혹하게 했었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오상용 판사가 민청학령 사건 2018년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판사다. 요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노총 위원장도 2019년에 심지어 석방시켜줘 버렸네. 요런 거를 기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상용 판사가 이 사람을 되게 색깔론적 시각으로 이 사람 하고 많은 여러 판결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정보 수집을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순수한 의미의 공판 대응 정보 수집이 아니에요. 표적 사찰한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표적 사찰했냐? 첫 번째,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중요 사건들,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판사들 위주로, 그죠? 네,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나 유재수 이런 사람들, 이런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랑 또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외에도 MB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본 거예요. 검찰이. 특히 정준영 판사인데 이 MB 항소심에서 그 징역 17년 선고한 판사가 있거든요. 네. 그 정준영 판사가 항소심 재판, MB 항소심 재판에서 초반에 증인신문하는 그 방식 문제로 공판검사랑 설전을 벌였다. 이런 것도 기록한 게 있어요. 네. 정준영 판사가 이런 식으로 했다. MB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정보 수집을 한 이유가 뭐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이것도 보자. 또 이환승 판사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국회 앞에 폭력 집회 한 땡땡땡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이런 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됐으면 선고된 거지. 그걸 굳이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그냥 불법 집회면 불법 집회지 왜 검찰이 공문서에다가 폭력 집회라고 써놔. 굉장히 색깔론적 시각의 정보 수집이죠. 근데 굳이 이환승 판사를 왜 살펴봤을까? 지금 그 당시에 문건 작성할 때 국회 그 패스트 트랙 여야 정치인 충돌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거 재판을 맡고 있었거든요. 참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유영근 판사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임직원 32명 중 26명을 유죄 선고했다 이러면서 2019년에 그걸 콕 집어서 찾아 놓은 거예요, 검찰이. 왜냐? 이 당시에 문건 수집 당시에 유영근 판사가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신광열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때 신광열 판사한테 무죄 선고했어? 이 사람 과거에 무슨 재판했어? 삼성전자 임직원 사건 이런 거 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검찰이 콕 집어서 사찰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순수해 보입니까? 아니 하고 많은 재판 중에 왜 이런 것들만 굳이 살펴보는데 민청학년 피해자들 그 사람들 국가배상 인정해 주니까 배알이 틀렸나? 양승태 대법원장 곤란하게 만드니까 굳이 그런 판사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지 아닌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기에 속한 판사인지 아닌지 굳이 그런 거를 정보 수집한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수한 공판 정보 수집이 공판 준비하는 그런 검찰의 업무, 통상적인 업무 그런 걸로 안 보이죠? 이렇게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검찰은요, 물론 이거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한 거니까 당연히 이런 사건들 위주로 정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검찰에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그러면 당신들이 주요 공안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 평소 어떻게 갖고 있었길래 유독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이 받고 있는 그런 재판의 판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농단 사건, MB 재판, 세월호 사건, 왜 이런 것들만 주요 공안 사건이라는 거냐? 이유가 뭐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또 하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뭐냐? 검찰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니네가 일상적인 정보 수집을 했다면 그럼 그것도 투명하게 공개해. 그러면 이번에 특별하게 표적 사찰 정보 수집한 게 아니라는 거를 니들이 다른 문건도 더 공개해서 증명을 해내.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에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그죠? 다른 일상적 정보 수집 문건 공개 못하면 이거는 순수한 공판 대응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표적 사찰, 그런 의도로 작성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로펌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정보 수집한다, 판사에 대해서. 이걸 불법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판사의 멘트 담아가지고 보도를 하던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간인이, 여러분, 그냥 로펌이, 그죠? 그냥 수집하는 거랑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검사 개개인이 그냥 자기가 사적으로 자기 노트북에다가 그죠, 공판 대응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판사 정보 수집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범죄 정보 수집하는 그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이, 그것도 특정 사건, 특정 판사에 대해서만, 문재인 정부 관련한 재판부 관련 판사들만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인의 로펌, 그죠? 변호사들이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성격의 업무인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기자들. 그래서 왜 국정원이 왜 국가기관이 동원돼가지고 정보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검찰이 범죄 정보 수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일개 개개인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거 보고 받는 즉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반부패부 여기다 그냥 넘겨줘서 활용하라고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반부패부에 한동훈이 당시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떤 보도들이 쏟아졌냐? 정경심 관련 재판부, 조국 관련 재판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둥, 과거에 무슨 판결했다라는 둥,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 문건이 이런 식으로 새 나갔던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수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 배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 담당관, 이 사람 자기가 쓴 문건이라고 커밍아웃 했던데, 이 사람도 당장 직무 배제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지금 단순히 판사의 취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둥, 판사의 형제관계, 가족관계, 우리법 연구회 등등등 이런 거가 그저 개인 사찰이다,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콕 집어서 이런 정보들과 이런 판사들만 수집한 분류한 그 기준을 분석해 보면 아 이거는 표적성 사찰이다. 그냥 사찰이 아니라 표적 사찰이라는 거 예, 확인이 되시죠? 네, 잘 정리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주말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취재도 하고 논평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허지연 TV가 요즘 조금 성장이 좀 정체돼 가지고요. 여러분께 조금 좀 도움을 좀 거서 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